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국사 시간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85쪽 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장독립투쟁론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안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들에 대해 살펴봤는데, 자, 이번 시간에 볼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자, 조선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실력부터 키워야 된다. 우리가 교육, 산업, 지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력을 키우고 난 후에 독립투쟁을 해야 된다 라는 주장을 했던 실력 양성 운동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이 실력 양성 운동은 여러 갈래로 일어나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물산장려 운동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물산장려 운동은요, 말 그대로 이 물건 그리고 산업 이런 것들을 진흥시키자라는 것을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런 것들을 주장하게 되느냐 인데, 자, 그 배경으로는 이렇습니다. 자, 1920년대에 들어가서 회사령이 폐지가 되게 돼요. 회사령이 폐지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배경이에요. 배경 첫 번째. 자, 회사령이 폐지가 되니까 일본의 자본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게 돼요. 자, 이 회사령이라는 건 이 회사를 만들고 설립을 할 때 총독부에 허가가 떨어져야만 세울 수 있는 거였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자유롭게 만들어내고, 그리고 총독부에 신고만 하면 된다라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본의 자본들이 한국으로 좀 더 넘어오기가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이후에 일본의 대기업들이 조선으로 넘어오게 되고요. 자, 그래서 한국인 자본가들의 위기의식이 높아졌는데, 자, 거기에 더해서 당시 1923년에는 이 관세가 철폐가 됩니다. 관세 철폐. 이게 두 번째 배경이에요. 자, 이 관세라는 거는, 자, 외국의 물건이 자국으로 넘어올 때, 우리나라로 넘어올 때, 그 외국 상품에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세금. 그럼 그 세금만큼 그 물건의 가격이 높아지겠죠. 자,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는 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 관세가 철폐가 되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때 당시에 조선보다 근대화가 잘 이루어져 있는 일본의 상품이 더 값이 싸고 질이 좋으니까 조선의 상품들은 사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조선의 민족 자본이 양성이 되지 못하겠구나라는 위기의식이 높아지게 되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조만식 등과 같은 사람이 조선물산장려회라고 하는 단체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선물산장려회를 조직을 해서 물산장려운동을 시작하게 돼요. 물산장려운동. 그래서 이 물산장려운동은 결국엔 뭐냐면, 이 조선의 물건들을 사자. 일본의 것 말고, 이 외국의 물건들 말고 조선의 물건을 사고 조선의 물건을 쓰자라는 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민족 자본을 육성하자, 민족 산업을 보호하자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물산장려운동의 대표적인 슬로건으로는 내 살림 내 것으로 라는 구호가 있어요. 그래서 민족 산업을 보호하고 성장시키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운동을 하게 되고, 넓게 많은 민중의 공감과 지지를 받게 되면서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산장려운동의 의의로는 민족의식을 굉장히 높이게 되고, 어느 정도 민족 자본을 육성시켰다라는 의의가 있지만 한계도 굉장히 명확했어요. 이 기업가들이 민족운동에 의해서 득을 봤으면 그만큼 페이백이 있어야겠죠. 온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지. 자, 그런데 그렇게 기업의 생산력 향상으로 이어지지도 못하고요. 오히려 이러한 민족적인 의식을 이용해서 상품 가격만 올려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회주의자들의 비난을 많이 받기도 했어요. 결국에는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이 사회주의자들은 자본가 계급을 안 그래도 싫어해. 이 사회주의, 이 공산주의, 이 사람들은 자본가 계층을 안 그래도 싫어하는데, 자, 이 자본가 계층들이 덕을 봐놓고선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데만 그 돈을 쓴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민중들이 실망을 하게 되고요. 이 소비자들이 점점 외면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산장려운동은
조만식 등에 의해서 조선물산장려회가 조직이 되고 그 이후에 널리 실시가 되었지만 결국에는 성공적으로 끝나진 못했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요. 이 물산장려운동에 대해서는 우리 아래에 있는 자료에 보면은 대표적인 슬로건들이 있습니다. 입어라, 조선 사람이 짠 것을. 먹어라, 조선 사람이 만든 것을. 써라, 조선 사람이 지은 것을. 이런 슬로건들이 있어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이렇게 물산장려운동을 통해서 민족 자본을 육성하고 산업을 부흥시키려는 시도도 했어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 민중이 계몽하기 위해서, 이 민중들이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교육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던 밀립대학 설립운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밀립대학 설립운동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자, 일제가 국권을 침탈한 후에 한국인에게 기초적인 교육의 기회만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 민족주의 지식인들은 민족의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먼저 교육을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퍼지게 되면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의 또 다른 배경으로는 일단 첫 번째로 아까 얘기했던 실력 양성운동의 영향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1920년대에 가면 일제가 제2차 조선교육령을 실시하게 돼요. 자, 이때 당시 1920년대에는 문화통치였기 때문에 나름 유한 조건을 줍니다. 그래서 조선인들도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단서조항을 닫는데, 자, 근데 대학이 있어야 다니지. 이 조선에 대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을 만들어서 조선인들이 고등교육을 받게 하자라는 생각에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상제라는 사람이 중심으로 인해서 조선교육회의 제안으로 조선밀립대학 기성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여기서는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이 1원씩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전국적인 모금운동을 행하게 됩니다. 자, 한 사람이 1원씩이면 별로 큰 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민족 1천만이 1원씩 모은다면 그 돈을 통해서 우리가 대학을 만들고 조선인들이 고등교육을 받아서 이를 통해 우리가 실력을 양성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러한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고요. 이 운동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간도, 하와이와 같은 해외에서도 널리 전개가 되면서 이 모금을 계속해서 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실시하던 밀립대학 설립운동, 일제가 가만히 뒀을 리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일제에 계속되는 방해와 탄압,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천재지변이 있었어요. 그래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모금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일본에서도 굉장히 많은 조선인들이 살고 이제 자금을 모금을 했는데, 일본에서는 당시에 관동대지진과 같은, 이 전후에서 관동대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큰 피해를 조선인들이 입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천재지변, 그리고 일제의 방해와 탄압 등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밀립대학 설립운동도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제도 1924년에 경성제국대학이라는 대학을 세워서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고등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이런 고등교육에 대한 조선인, 한국인들의 열기와 불만을 잠재우려고 했어요. 자,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의 최종 목표는 뭐야? 대학을 설립하는 거였죠. 자, 근데 일제가 경성제국대학을 세워줬어. 야, 이제 너네 대학 있으니까 너네 대학 설립운동 안 해도 되잖아. 이런 식으로 무마를 시켜버린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경성제국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조선인들은 굉장히 한정적이었다. 거의 대부분 친일파의 후손들이었겠죠. 그래서 일제가 이런 방해를 하면서 고등교육을 실시하려고 했던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도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물산장려운동도 평양에서 시작돼서 서울에서 퍼지게 되었고, 밀립대학 설립운동도 이 한성에서 처음에 주도가 되죠. 이때는 경성이죠. 지금의 서울. 자, 그런데 이제 이 농촌에서도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 이 계몽의식을 가져야 된다.
라는 의식이 퍼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문맹퇴치운동이에요. 문맹퇴치운동. 자, 지금이야 한국이 문맹률이 세계 최저다라고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조선시대는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이 농민들 중에서는 글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그런 상황이 이어져서 이 근대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농촌에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자, 이러면 안 된다, 우리 문맹을 없애자라고 하면서 언론기관이 중심이 되어서 문맹퇴치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문맹퇴치운동.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갈래로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는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또 다른 하나는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일어나게 돼요. 자, 조선일보에서는 1929년, 그러니까 1920년대 후반부터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라는 표어를 내걸고 일어나게 돼요. 뭐가 일어나냐면 문자 보급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문자를 보급해서 문맹을 퇴치하자라는 거겠죠. 이 조선일보에서는 문자 보급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조선일보는 이 과정에서 한글 교재를 발간하고 농촌에 배부하는 등 문맹 퇴치를 위해서 이제 큰 노력을 하게 되고요. 자, 동아일보는 1931년도부터 1930년대 초반부터 학생 계몽대회를 만들어서 분화로드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동아일보는 분화로드 운동. 이 분화로드라는 뜻은 민중 속으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인데, 러시아 말인데, 이 민중 속에, 농촌에 있는 농민들 사이에 들어가서 우리가 교육을 시키자, 계몽을 시키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아일보에서 주도했던 이 분화로드 운동은요, 뭐 미신타파, 구습제거, 근건절약 등을 강조를 하면서 계몽 활동들을 펼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조선은 농본주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대부분이 농민이란 말이야. 근데 이 농민들이 대부분이 다 깨우치고 이 계몽의식을 가지게 되면 일제로서는 이 조선을 다스리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자, 그렇게 되니까 조선 총독부가 이런 분화로드 운동도 민족운동을 고취할 조짐이 보인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이러한 분화로드 운동도 방해를 하게 돼요. 강제로 중지를 시키죠. 자, 이렇게 실력 양성 운동 중에서 가장 큰 갈래인 크게 세 가지로 살펴봤는데, 첫 번째로는 물산장려 운동, 두 번째로는 밀립대학 설립 운동, 세 번째로는 문맹퇴치 운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실력을 키우고 독립을 하자라고 얘기했던 실력 양성 운동의 의의와 한계로는요. 자, 의의로는 우리 사회의 근대적 발전을 추구하고 민족의 실력을 키워서 민족 독립의 토대를 마련하려 했다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실력 양성 운동의 한계도 명확히 있는데, 어떤 게 한계냐? 일제에 의해 탄압에 의해서 쉽게 무너지는 경향을 보였고, 선실력 양성 후 독립을 내세웠지만 점차 실력 양성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갔다라는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방법인데, 선실력 양성 후 독립에서 선실력 양성만 중시하면 뭐가 빠져요? 독립이 빠지는 거잖아. 그럼 이 활동에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죠. 자, 그러니까 이 실력 양성 운동은 이런 근대적 발전을 추구했다라는 의의가 있지만, 결국에는 이 독립이라는 것을, 이 가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중요시하지 않게 되면서 이걸 주도했던 지식인들이 친일파로 빠지게 되는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관련된 내용이 우리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건데, 자, 보면은 자치운동과 참정권 운동의 대두예요. 자, 실력 양성 운동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일부 민족주의 계열의 지식인 자본가들이 일제 식민 지배를 인정하게 돼. 그래서 이 일제 통치 하에서 우리가 실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치운동과 참정권 운동이 뭐냐면, 결국에는 일제 통치를 인정하고 일제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실력을 키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총독부 아래 자치정부나 자치회의를 만들게 해달라라는 자치운동을
그리고 일본 의회에 한국인 대표를 참여시켜달라라고 하는 참정권 운동이 있는데, 이거 두 개의 공통점은 결국에는 이 두 개의 핵심은 뭐냐면 일제의 지배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처럼 독립을 하자가 아니라 일제 지배 오케이 인정, 그냥 그 대신에 우리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인정해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비굴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첫 번째로는 아까 말했듯이 실력 양성 운동이 계속해서 실패를 하게 돼요. 거듭된 실패. 두 번째로는 우리가 문화 통치에 대해서 배웠죠. 이 문화 통치를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문화 통치를 받게 되면서 이전에 있던 무단 통치보다는 좀 먹고 살만해진 것 같으니까 슬슬 얘기를 하는 거야. 아, 괜찮네. 야, 무단 통치 때 생각해봐라. 지금 괜찮지. 그냥 일제 일본 놈들 통치하는 거 인정해주고 그 아래서 자치권을 찾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친일파인 이광수는 뭐라 그러냐면, 조선 내에서는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일대 정치적 결사를 조직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제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만 우리가 정치적 조직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실력 양성 운동은 결국에는 여러 번 거듭된 실패를 거치게 되면서 이렇게 그 의미를 퇴색한 변질된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자치운동, 참정권 운동의 대두 등으로 인해서 민족주의 세력이 분열을 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힘을 하나로 똘똘 뭉쳐도 독립을 이룰까 말까인데, 이런 식으로 민족주의 세력이 분열을 하게 돼요. 타협적 민족주의, 비타협적 민족주의, 이런 식으로 타협적 민족주의가 일제의 이런 지배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타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겠죠. 이렇게 타협적 민족주의와 비타협적 민족주의로 나뉘게 되는 민족주의 세력의 분열까지도 가져오게 되는 결과가 낳게 됩니다. 타협적 민족주의, 비타협적 민족주의.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렇게 실력 양성 운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 그 아래에 있는 자료를 보면은 자료 1번 봅시다. 보면은 자료 1번 보면은 조선 사람은 조선 사람이 지은 것을 샀쓰자. 조선 사람 단결해서 그 쓰는 물건을 스스로 제작하자. 자, 이거는 물산장려 운동과 관련된 자료겠죠. 조선 사람, 조선의 것. 조선 사람은 조선의 것으로. 약간 이런 슬로건을 내걸었던 게 바로 물산장려 운동이고요. 조선 사람, 조선 것, 이런 거. 자료 이번에는 고등교육을 실시하대요. 보면은 가장 필요한 수단은 교육이다. 대학의 설립이 아니고서는 다른 방도가 없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밀립대학 설립운동과 관련된 자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자료 3번에 보면은 조선일보래, 그리고 문자 보급 운동을 하재. 자료 3번은 문자 보급 운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식을 보급하고 문자를 보급하자. 그렇게 해서 문맹을 퇴치하자 라고 했던 건 1920년대 후반부터 조선일보의 주도로 펼쳐졌던 문자 보급 운동과 관련이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독립운동 노선의 하나였던 실력 양성 운동의 여러가지 활동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떠한 활동들이 있었는지, 실력 양성 운동에, 그리고 그 명확한 한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